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상상을 뛰어넘는 신라의 충격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신라시대는 지금의 성규범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성문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윤리적인 잣대로는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도 개방적이었던 신라시대의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라시대는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의 자식과 고종, 이종, 자매까지도 모두 들여서 아내를 삼기도 했어요. 즉 동성동본은 물론이고 요즘 민법 기준으로 보면 근친 간의 결혼이 흔했다는 거예요. 특히 신라 왕족인 성골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신라의 성문화는 박창화가 필사한 화랑세기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화랑세기 필사본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학계에서 진본이 아닌 위소라는 의견이 있어요. 고대사 연구는 1차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연구 자체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라시대의 자유분방한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색공 풍습과 마복자 제도. 색공이란 하위 계급의 임신한 여성이 상위 계급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풍속으로, 마복자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귀족뿐만 아니라 신라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풍습인 듯한데요. 왕의 마복자는 왕자나 공주는 아니지만 왕의 보호를 받았어요. 21대 신라왕인 소지 마리깐의 경우 7명의 마복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마복칠성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화랑의 제1대 풍월주인 위화랑의 경우 소지 마리깐의 마복자였으며 사다함과 진흥왕 등의 부인이었던 미실공주의 아들들도 상당수가 마복자입니다. 마복자 제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상관에게 바칩니다. 이때 산꿩을 예물로 장만해서 가져가요. 그 아내를 상관이 거두어 며칠 혹은 몇 달 안에 총애를 얻으면 물러납니다. 물러날 때 남편은 다시 재물을 가져가 상관에게 바칩니다. 이를 사함이라고 해요. 감사의 뜻을 담은 예물박스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임신한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내는 석 달 만에 다시 상관에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양과 돼지를 예물로 바치니 이를 세함이라고 해요. 지금의 도덕적 잣대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일종의 양자 시스템과 비슷해요. 상관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친 남편은 이를 통해 결속을 이루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상관의 양자가 되는 거죠. 상관으로서는 부하와 부하의 아들 그리고 부하의 아내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 남자 셋을 동시에 들인 선덕여왕. 독특한 신분제인 골품제 사회에서 신라의 왕은 오직 순수한 왕족인 성골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혹은 다수가 왕이 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그만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신라에서는 성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진평왕을 끝으로 남자 성골은 씨가 말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 진평왕을 이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즉 2명의 여왕이 나란히 배출되게 된 거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진골 출신의 무열왕 김춘추가 즉위함으로써 성골왕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아직은 여자 성골이 남아있던 선덕여왕 시대, 신라는 이 성골 여왕에게서 성골 왕자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선덕여왕은 즉위와 더불어 용춘을 남편으로 맞이해요. 하지만 그와의 사이에서 왕자를 낳지 못하자 신하들이 논의한 결과 흠방과 을제라는 두 남자를 들여 여왕이 왕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랑세기에서는 선덕여왕의 세 남자를 삼서지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선덕여왕이 불임이거나 고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선덕여왕을 신라 사람들이 성조, 황고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조나 고 같은 단어로 보아서 선덕여왕이 고령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선덕여왕 사후 왕위는 이제 남녀를 통틀어 유일한 성골인 선덕왕의 사촌동생 진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덕여왕 역시 아들을 두진 못했어요. 아들을 낳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한 여인에게 3명의 남자를 시봉케 하는 이런 풍습이 현재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보위를 이을 왕자를 생산하기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었던 거예요. 신라 조정을 뒤흔든 색공지신 미실. 미실은 신라, 진흥왕, 진지왕, 그리고 진평왕에게 차례로 색공한 요부입니다. 여기서 색공이란 신분이 낮은 여성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성을 상납했다는 걸 의미해요.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색공이 흔한 일이었으며 색공을 통해 당사자나 배우자는 여러 가지로 큰 혜택을 받았어요. 미실은 버풍왕의 후궁인 묘도가 왕의 외손인 미진부와 정을 통해 낳은 딸입니다. 미실이 진흥왕과 남편인 세종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빼어난 용모와 훈련을 통해서 사랑받는 방법을 익혔고 감호 등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진흥왕은 미실과 한 번 관계를 맺은 후에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라 최고의 색공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미실을 왜 3대에 걸친 색공지신이라고 하는지 그녀와 관계한 남자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미실은 처음에 제5대 풍월주인 사다함과 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지소의 아들인 세종이 미실을 좋아해서 결국 상대 등인 세종의 정비가 됩니다. 두 번째, 미실은 진흥왕에게 색공한 후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진흥왕이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볼 때 미실은 옆에서 문서를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하죠. 세 번째, 미실은 진흥왕의 아들인 동륜태자에게 색공했습니다. 네 번째, 미실은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에게 색공했어요. 진평왕은 13살의 나이로 왕에 올랐으나 미실에게 세계 가르침을 받았고 후궁 자리에까지 올라 천하를 호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실은 진흥왕과 그의 아들인 진지왕 그리고 그의 손자 진평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색공을 한 거예요. 진흥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머니인 미실에게 절하라고 명하자 이미 미실과 정을 통한 동륜태자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미실은 진흥왕의 총애로 화랑의 우두머리인 원하가 되어 화랑을 지배하였고 병부령인 설원랑 및 심지어 자신의 동생인 미생과도 정을 통했어요. 미실은 한때 사통관계가 드러나 출궁당했지만 진흥왕이 다시 불러들여서 별도의 신궁을 세워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풍지를 알리나 정사를 돌보지 못한 진흥왕을 대신해서 실권을 쥐고 조정을 쥐락펴락했습니다. 화랑과 동성애.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사내라는 뜻으로 신라에 있었던 청년,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심신수련 및 교육단체입니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심신수련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창설 초기부터 주 목적은 관리 및 군인 양성이었어요. 제도로서의 화랑도의 시작은 진평환 3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랑도, 즉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한 시기에 몇 개나 있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7개 이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 구성을 보면 먼저 화랑은 귀족 자제들 중에서 아름다운 일을 뽑아서 삼았으며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가 낭도가 되었어요. 낭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왕경 지역의 평민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화랑 안에는 워낙 잘생기고 예쁜 남자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동성애가 빈번했다고 해요.
조선시대 학자 이익은 그에 져서 성호사설에서 화랑은 남색 집단이라서 동성애를 즐겼다는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신라 화랑의 동성애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유적도 발견됐는데요. 계림로 14호 고분은 분명 형태는 부부묘인데 왼쪽 피장자는 황금 보검을, 그리고 오른쪽 피장자는 대도를 찬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무덤의 피장자는 묘제만 부부였지 남녀 사이가 아니라 2명의 남자가 누워있는 무덤입니다. 어째서 20대 젊은 남자 둘이 한 무덤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성애자였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신라의 충격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